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된 신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울산의 도시 중심에 있는 시티센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울산대 의예과 학생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이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과 다음 주 2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다문화 사회와 이주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2차례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파트로 오늘은 다문화 이해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파트로 이주민 섬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를 강사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한 17년 정도 이주민들과 한국에서 또 세계에서 함께 같이 어울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서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제가 처음 외국에 간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처음 제가 이주민과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고 뭔가 시작을 하고 이렇게 발을 붙이게 된 것이 2학년 마치고 이제 군휴학을 했던 200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만 20세였고 지금으로부터 한 17년이나 지났네요. 처음 이제 제가 군대를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4급이 나오는 바람에 군대를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를 해야 하나 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사건 끝에 공장에 가야겠다. 그래서 공장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고 싶다. 그분들을 같이 친해지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공장에 가서 그분도 함께 일을 2년 2개월 동안 군복무를 공장에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겪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제 모교회였던 김해 진영에 있는 진영교회에서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이렇게 예배 모임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으로 시작을 했고, 그 모임이 지금까지 모교회에서 이렇게 영어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그렇게 근무한 이후로부터 제가 복학을 해서 또 대학교에 있는 유학생들과 또 그 지역에 있던 다문화 지역 아동센터에서 공부방을 하기도 했고 그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과 함께 또 이렇게 관계 맺고 이런 봉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터키, 카메룬, 미국, 캐나다 등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1년 4개월 정도 이렇게 해외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또 그 땅에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한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제 경험과 이해 폭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오늘 이 강의에 어느 정도 묻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울산 최초의 또 울산 유일의 다문화 교회인 시티센터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개척한 지가 3년 9개월 정도 이제 지났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울산의 교회가 한 550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다문화 교회인 교회입니다. 빨리 울산 유일의 다문화 교회를 꼬리표를 떼고 싶은데 그런 교회들이 저희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이 나오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뭐 강의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강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 지난 17년 동안의 제 경험과 제 삶을 좀 담아서 어느 정도 녹아내는 그런 강의가 되겠다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체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서
어떤 통계 자료를 통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겠고요.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습니다. 잘 참아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 다문화란 무엇인가, 또 다문화 사회, 어떤 다문화 사회를 우리가 좀 추구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되겠고요. 이제 다음 주 두 번째 강의는 어떻게 이주민을 섬길 것인가, 실제적으로 섬기는데 좀 팁들이나 또 어떤 실제적인 부분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바라보고 또 그분들에게 다가서야 될까, 어떻게 그분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좀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의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면서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변해가는 한국 사회의 얼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한국인 하면 어떻게 생긴 사람을 우리가 많이 떠오르겠습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처럼 좀 이렇게 생긴 사람들. 물론 저는 좀 국제적으로 통하는 외모다 보니까 뭐 중동에 가도 터키에 가도 뭐 아시아에 가도 어딜 가도 좀 그 나라 사람처럼 현지인처럼 보이는 그런 얼굴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하면 좀 전통적으로 이렇게 좀 눈이 조금 찢어지고 조금 코가 좀 작고, 저는 코가 좀 큰데요. 그런 얼굴들을 우리가 떠올리죠. 한국인 하면, 또 한국 문화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이미지와 또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이미지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인 하면 저런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한국의 얼굴이, 한국 사회의 얼굴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많을 거고 하겠지만, 제가 뭐 어떤 성경의 이야기, 제가 목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교통의 발달과 정보화, 지식 정보화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 몇천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통의 발달로 세계가 단일 문화권, 일일 문화권이 되었지요. 오늘 지구 반대편까지 하루 만에 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국내에서도 우리가 뭐 KTX나 비행기를 통해서 1시간 또는 2시간 만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남아공에 있는 분, 미국에 있는 분, 또 캐나다에 있는 분, 또는 필리핀에 있는 분과 매일 아침 또 1년에 수시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같이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가 간의 지리적인 경계나 지역적인 경계가 의미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이주민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통계 자료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통계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자, 2012년부터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2019년에 가면 250만 명이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거의 5% 조금 턱 밑까지 4.8% 정도까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이주민 인구가 약 4.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250만을 넘어서고 계속해서 이제 300만, 400만, 500만까지 한 2025년 내에 진입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전망을 했었는데요. 2019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현재도 이 코로나 영향권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체류 외국인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50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00만 밑으로까지 내려와서 현재 2022년 4월은 좀 더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구 대비 현재 2021년 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 전체 인구 5,100만 명 가운데 이주민 인구가 195만 7천 명 정도로 이렇게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연말 기준으로 3.79%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장단기 체류 외국인도 전년 대비 3.9% 감소한 상황이고요. 국적별로 보면 여러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들어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중국일 겁니다. 현재 전체 외국인들 가운데 약 200만 명 가운데 약 42.9%, 43% 정도가 중국 분들이 출신의 분들이 들어와 있고 넘버 2가 베트남입니다. 약 10%, 그래서 약 20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 태국, 미국, 우즈벡, 그다음 필리핀 이런 순서로 우리나라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유학생을 보셔도 지금 2020년에 확 줄었죠. 예, 1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이제 문이 열리고 16만 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적별로 보면 유학생들은 지금 베트남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전체 인구에서는 베트남이 넘버 2였는데 유학생으로 보면 베트남이 넘버 1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도 취업 자격 외국인, 특별히 전문 인력을 보면 이렇게 집계가 나요. 전년 대비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단순 기능 인력, 우리가 E9 비자라고 하죠. 현재 대부분의 이제 공장, 산업단지에서 이런 근로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2020년 들어서면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 줄었고, 지금 비자가 끝나면서 자기 계약이 끝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고 다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이 많이 닫혀서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도 들어오지 못하고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최근에 들어온 형제가 있고 또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순 기능 인력들이 많이 못 들어오고 있면서 이 울산 주변 뭐 경주나 이런 온산공단 일대에 인력이 많이 모자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구의 현대중공업만 봐도 지금 이제 배를 많이 수주를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작업을 할 인력이 없으면서 노동력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이유가 중에 하나가 이제 큰 이유죠. 우리 아프간 이주민들이 동구에 약 25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그 부족한 노동력을 또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이렇게 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장의 지금 사장님들은 참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결혼 이민자는 다행히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이지만 늘고 있죠. 그리고 결혼 이민자들은 이제 거의 반영구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체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장기로 체류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정책은 이 단기 체류에서 장기 체류로 조금씩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로자들도 초기에는 몇 년 단기로 있었다가 이제 계약을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계약이 끝난 사람들도 이제 외국에서 인력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1년씩 비자를 연장을 해줘서 더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그리고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어학 코스로 왔다가 이제 학부 과정까지 하고 대학원까지 하고 이제 취업까지 시키는. 그래서 장기 체류하는 이주민들,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결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예, 영주 자격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 어떤 지역은 거의 80% 이상 90% 가깝게 전체 인구의 대다수가 이주민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 봉동과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 동주민 가운데 89.4%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동네도 있고, 서울 대림이동도 마찬가지로 83.7%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경남 김해 주촌면 같은 경우도 50% 이상, 그 주촌면 거주 인구의 50% 이상이 이주민으로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이나 어떤 그런 지역에 가보면 초등학교나 이런 데 거의 뭐 80%, 90% 이상의 아이들이 이렇게 국제 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배경의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 참 많고, 오히려 한국 인들 사이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인천과 경기 수도권을 보시면 이렇게 포천시 같은 경우는 전체 시 인구의 12.1%가 이주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안산시는 12.4%, 시흥시는 11.6%, 이렇게 경기 수도권만 봐도 이렇게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많게는 10% 이상, 적게는 5% 이상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살아가시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수도권은 이제 더 이상 이주민 없이는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당 같은 데는 뭐 베트남, 필리핀, 중국에서 온 분들이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없이는 식당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또 이삿짐 센터 같은 데는 몽골 이주민들, 몽골 근로자분들이 없이는 이 한국 분들이 힘들고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되고 하니까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지금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학 입학하는 우리 수험생들, 학생들 인구가 많이 확 줄다 보니까 지금 유능한 총장은 이렇게 외국,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이런 외국에서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해 오는 그런 총장들이 유능한 총장으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지가 않고, 지금 현재 한국에 결혼을 하는 10쌍 커플, 10커플 가운데 한 커플이 국제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 결혼을 많이 안 하기도 하지만, 또 국제 결혼이 그만큼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우리가 소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국제 결혼 가정,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출산율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를 가봐도, 이제 뭐 아니면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 이주민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많은 환자를 진료하게 될 텐데, 만나게 될 텐데도 그분들 가운데 상당수 분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또는 미국이나 이런 다양한 국적에서 온 분들이 여러분의 또 환자로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마 피부로 곧 느끼게 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죠. 예, 이제 울산의 경우는 한번 볼까요? 울산 시청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보면 2020년 연말 기준으로 현재 울산 인구는 전체 113만 5천 명 정도인데, 그 중에 이주민 인구는 약 3만 6천 명 정도, 3.17% 정도가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경기 수도권에 비하면 사실 비율로는 많이 낮죠.
그리고 유형별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한국 사회, 한국의 얼굴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또 한국 사회, 한국 문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만 더 이상 이제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한국 사회 모습, 여러분이 이제 병원을 오픈하고 또 결혼을 하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한국의 이미지, 한국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 아는 형님에서도 이렇게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 알베르토, 귀한 분들, 강남이나 또 이렇게 구잘, 알베르토와 같은 분들 등장을 하는 것이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정상회담이나 이런 대한 외국인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한국에서 또 이렇게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이주민들의 그런 얼굴들을 우리가 수시로 아주 너무 자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얼굴들 하면 이렇게 다양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얼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대표적으로 우리 모델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한현민 씨 같은 경우, 또 요즘 최근에 많이 또 뜨고 있는 조나단 씨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은 이제 한국인인데 오히려 물어봤을 때 영어로 물어보면은 영어를 잘 못한다고. 당연히 영어를 할 줄 아는데 영어를 못하고 한국말 잘하는 거를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자기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한국어를 잘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제 그런 사회가 우리 가운데 이제 점점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예, 연령별 분포는 이렇습니다. 20대가 20.5%, 30대가 27.4%.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체 이주민들 평균으로 봤을 때 평균 연령이 34.5세. 근데 그 중에 이제 중국 동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인원을 좀 빼면 한 평균 27세, 28세 정도가 우리 이주민들의 인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은 청년들이 많고 또 어린 아이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얼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제가 오늘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문화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다문화 사회, 이제 다문화 사회를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다문화 사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최근 추석 때 우리 교회 이주민 멤버들, 영어 멤버들과 함께 강원도 강릉동해 삼척 쪽으로 이렇게 2박 3일 여행을 다녀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리핀 분도 계시고 중국 분도 계시고 남아공 분들도 계시고 저는 한국 사람이고 다양한 이렇게 국적에서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다문화가 무엇인가 할 때 저는 이제 네 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 네 가지를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는 표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문화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다문화 하면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다문화 가정이라고 했을 때 국제결혼 가정을 말하지만 주로 미국이나 이렇게 백인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고 필리핀, 베트남, 중국 아니면 이런 동남아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온 분이 한국 분과 결혼을 해서 이룬 가정을 다문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리킬 때도 쟤는 다문화 아이야, 다문화 애야, 쟤는 다문화야. 저 사람은 다문화야. 이렇게 사람을 가리킬 때에 우리가 다문화라고 하는데요. 사실 다문화 실제로 국제 결혼한 가정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다문화라고 하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이 다문화가 차별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원래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가리키는, 그 말 그대로 문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생활 양식이나 표현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지 결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이제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표현 좀 편의상에 쉽게 편하게 부르다 보니까 사람을 가리킬 때 다문화 사람이다, 다문화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는 사람을 가리킨 용어가 아니다. 그분들은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좀 차별적인, 부정적인 용어로, 왜냐하면 뭐 보통 이렇게 미국 사람이나 또는 유럽 사람, 이런 캐나다 사람, 호주 사람, 이런 백인들과 함께 이루어진 그 가정을 우리가 다문화 가정으로 잘 부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동남아시아 출신의 사람들과 결혼을 한 그 가정을 가리킬 때로 제한해서 우리가 부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정적인 어감이 이 다문화라는 것에 있지만, 사실은 이 다문화라는 말 자체는 아주 뭐 부정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떤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중립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문화를, 표현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멀티컬처럴리즘,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주의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려대 김남국 교수에 의하면 다문화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회적 소수 집단의 정체성과 문화적 이해를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일련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그 사회 가운데 소수 집단의 여러 가지 정체성이나 문화적 이해를 공공 영역에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또 사단법인 국경 없는 마을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자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함께 서로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회, 문화, 제도, 정서적인 인프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을 뜻한다. 이렇게 다문화주의를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이 다문화주의 정책을 이민정책이나 사회정책으로 주요 인구정책, 교육정책, 경제정책 등으로 이렇게 채택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각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소수 문화, 소수 인종, 소수인들의 다양한 생활 방식, 표현 방식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왔다고 하나로 그냥 한국식으로 통일해버리고 너희들의 그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인처럼 되라. 로마에 왔으니 로마법을 따라라. 그렇게 무조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로 통일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고유의 문화적인 특징과 인종적이고 그런 정체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방식을 다문화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용어는 뭘까요? OECD 기준에 따르면 한 나라의 인구에서 체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어설 때 이제 그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우리가 통계 자료에서 보았지만 2019년에 이제 전체 인구 5,100만 가운데 250만을 갓 넘어서서 이제 5%를 넘어서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다시 5% 밑으로 지금 3.7%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통계 자료 숫자가 뭐가 중요할까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구 5%를 넘어서든 10%를 넘어서든 우리가 이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것들, 삶의 표현 방식들을 존중할 사회가 되었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교회 성도들 멤버들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우리 이주민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약 1대1 약 50%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50%를 사실은 넘고 있죠. 우리 한국인보다는 이주민들이 사실 더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저는 이런 좀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교회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문화 교회인데, 다문화 공동체인데, 한국 사회의, 미래 한국 사회를 당겨서 현재에서 미리 경험하고 미리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언제 이주민과 어떻게 순수 한국인 비율이 1대1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는 어렵겠죠. 뭐 겨우 뭐 많이 돼도 이제 20% 이렇게 좀 20% 30%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언젠가 나중에 미래가 되면 몇십 년이 지나면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또 유럽과 같이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회를 이루는 아마 그런 사회가 오래 걸리겠지만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 사회를 저희 교회는 미리 경험을 당겨서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저희도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이렇게 삶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런 갈등 가운데 어떻게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한국인의 방식이 아니라 또 뭐 필리핀의 방식, 미국인의 방식, 남아공의 방식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제3의 방식.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실험을 저희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이런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더 글로벌한 시민으로 좀 자라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하면 좋은데 저 혼자 이렇게 떠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됩니다. 잘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다문화는 사람이 아니다. 표현 방식이다는 것이었죠. 네 글자로 제가 통일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는 샐러드 볼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다문화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문화로 통합되고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성질과 특성이 그대로 살아서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어떻습니까? 예쁘죠? 우리 교회 아이들 이게 한 3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의 모습이 이제 3년이 지나면서 많이 이제 아이들 살도 찌고 많이 커가지고 모습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누가 뭐 어디 나라에서 부모님이 어디 나라에서 온지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같이 그냥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그냥 한국 아이들일 뿐이죠.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 다문화 이민 정책이나 이렇게 국가 정책을 시작할 때 미국과 같은 나라가 처음에 취했던 방식은 멜팅 팟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멜팅 팟이란 용광로를 뜻하는데요. 마치 이제 뜨거운 불에 하나를 막 녹여버리는 것이죠. 각각의 다른 문화와 인종들이 녹여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인종차별이나 문화의 차이를 없앤다. 모두가 하나가 된다. 통일이 된다. 통합된다.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어느 한국의 아시아에서 오든 유럽에서 오든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오든 미국 사회에 왔으니까 이제 영어를 쓰고 미국인의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문화를 배우고 통합해야 된다. 그것이 초기의 그런 인구 정책이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주민들의 고유의 문화적인 특징들이나 역사적인 또 언어적인 종교적인 특징들이 사라지면서 그런 반박이 제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대두된 이론이 샐러드볼 이론이죠. 마치 샐러드처럼 각각의 문화의 특색과 특징을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여기 토마토도 있고 뭐 당근, 상추, 뭐 치킨, 뭐 여러 가지 또 소스 이런 것들이 각각의 맛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멜팅팟처럼 다 그 고유의 맛이 사라지고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향과 풍미와 맛이 그대로 살아서
소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재료를 통해서 이것이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서로 이질적이고 다른 것들이 소스를 만나면서 같이 어울리게 되는, 뭐 소스 없이 먹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쉽게 생각하면 비빔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이 들어가고 다양한 야채와 고기들이 들어가서 그 맛이, 야채의 맛은 야채 맛대로, 고기 맛은 고기 맛대로, 밥 맛은 밥 맛대로, 또 소스 맛은 소스 맛대로 그대로 살아서 하나의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샐러드볼 이론이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 정책으로, 이민 정책으로 이렇게 채택되고 목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다문화가 무엇입니까? 다문화는 대안문화입니다. 대안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언제나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갈등과 토론과 수용과 적응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합의할 수 있는 제3의 지대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제3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고 대안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어울리게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또 개업을 하시게 될 때 여러분이 만나게 될 환자들이나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또 이제 여러분이 결혼을 나중에 언젠가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게 되는데, 자녀들의 유치원 친구나 초등학교 친구나 학원 친구에도 이런 아이들이 많이 이제 주변에서 우리가 이웃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볼 때에, 특별히 이제 국제 결혼이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는 이런 아이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TCK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TCK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TCK는 영어로 Third Culture Kids, 그래서 제3문화 아이들을 줄여서 TCK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제3의 문화에서 자신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발견하는 아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에 부모님을 따라서 외국에서 올해 몇 년, 3년, 4년 이상 이렇게 산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해외에 이민을 가는 경우, 또는 또 이런 대기업에서 해외 출장을 이렇게 장기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외국에 가서 유아기나 청소년기나 소년기, 청소년기 이런 시기, 어린 시기에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죠. 수년간을 이제 해외에서 보내면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1년간 국제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만난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TCK 아이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셨고, 또는 그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 카메룬에 와서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아프리카에서 살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프리카 살 때는 너네는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 이 나라 사람이 아니야. 너네는 한국 사람이야. 또는 너네는 미국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문화에, 그 호스트 컬처라고 하죠. 그 호스트 컬처에 소속되지 못하죠. 그래서 나는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한국 가정에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나는 여기 아프리카 카메룬 문화가 아니라 한국인이 내 문화적인 정체성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모님을 따라서 다시 중간에 한국에 가보거나 단기로 가거나, 아니면 대학을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에 가서 보니까 나는 이제 한국, 드디어 나의 부모님의, 나의 조국에서 내가 살니까 나는 여기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겠지. 나는 여기서는 이방인이나 외국인이 아니겠지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부모님의 나라, 나의 조국에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거기서 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정체성이 이제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아프리카에 살 때는 거기서도 이방인이라고 소속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도 보니까 여전히 나는 이방인이고, 한국 아이들과의 문화가 너무나 코드가 다른 겁니다.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러면 나는 제1 문화도 아니고, 제2 문화도 아니고, 도대체 나는 어느 문화에 소속되는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과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자라면서 방황하게 되고 이렇게 좀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제가 만난 MK들, 선교사 자녀들이나 외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자란 자녀들 가운데는 참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문화적인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나는 한국인인가? 나는 필리핀인가? 나는 한국인인가? 아프리카 카메룬 사람인가? 이런 이제 상처를 갖고 자란 아이들도 많이 봤는데요. 이 아이들 가운데서 정말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대부분 보면 나는 TCK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자란 아이들이죠. 그래서 나는 제1문화도 아니고 제2문화도 아니고 나는 제3문화. 이 제3문화가 어떻게 보면 애매한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지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색깔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파란색과 노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이 제1문화고 노란색이 제2문화라면 이 아이들은 파란색 속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노란색 속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소속감을 느낄까요? 이것을 잘 섞어 블렌딩한 그 초록색이라고 하는 제3의 컬러에서 나의 컬러를 발견하고 나의 소속감을 발견한 아이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이런 초록색이라고 하는 컬러를 가진 아이들끼리 만났을 때에 그 또래 집단과 또래 그 모임 가운데서 소속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과 있을 때 더 자연스러운 나를 발견할 수 있고요. 한국어와 영어 또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를 막 자유자재로 섞어가면서 그런 문화적인 그런 코드를 막 뛰어넘어가면서 그런 아이들과 있을 때 정말 편안하다, 소속감을 느낀다 이런 마음을 많이 느끼죠.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오신 그런 성도님의 한 고백을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다른 큰 교회에서, 한국인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거기서 결혼도 하셨고, 이제 딸아이들도 낳아서 이렇게 잘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분들 가족 외에는, 그분은 또 한국 분이신데요. 필리핀 아내를 만나서 연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아주 이렇게 예쁜 딸도 둘을 낳고 이렇게 키우고 계셨는데, 그 교회 한국인들만 이루어진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자기들이 이제 좀 유별나 보이고 좀 주목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국제결혼 가정이고 다문화 가정이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분들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좀 우리와는 다른.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무지한 상태에서 다문화 가정, 다문화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또 차별적인 용어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을 때는 뭔가 이제 한국어도 되고 하지만 이게 소속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영어를 쓰는 다른 교회를 이제 또 가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예배드리는. 근데 거기는 주로 이제 서양에서 온 미국이나 또 이런 남아공에서 온 원어민 교사, 영어 교사들이 많고 또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도 있는데 거기는 주류 문화가 좀 이제 서양 문화, 웨스턴 컬처인 거죠. 이제 거기 가도 소속감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도 완전 한국인들만 이루어진 곳에서도 아니면 서구 웨스턴 문화에서도 뭔가 좋기는 좋은데 뭔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이제 소개를 받고 와가지고 이제 몇 달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데요. 저희 교회 와서는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너무 편안하고 오자마자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본인들만 이제 국제 결혼 가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좀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이지만 좀 불쌍하게 이렇게 보여졌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니까 모두가 이제 같은 문화인 거죠. 모두가 대부분이 국제 결혼 가정이고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다문화 배경, 이주 배경의 아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TCK 문화를 가진 아이들이란 거죠. 저희 교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서 저희 집 아이들 3명만 빼고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이렇게 국제 결혼, 한국과 필리핀, 한국과 남아공, 한국과 중국 등 국제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우리 교회는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이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TCK가 제3문화가 저희 교회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더 소속감을 쉽게 느끼고 빨리 친해지고 빨리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뭐 부모가 국적이 다른 것이 이상하지 않고 부모가 언어가 다른 것이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TCK 제3의 문화에서 우리 아이들이 소속감을 느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울산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경험한 것이 이제 교회밖에 없다 보니까 예를 드는 게 이제 교회밖에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울산교회 같은 경우에도 큰 교회이고 거기는 교육부서가 3년 단위로 이렇게 잘 나눠져 있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부, 2부 이렇게 3부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요. 제가 유년부도 했었고 초등부도 했었는데 제가 있을 때 당시 이제 그 부서에 약 10% 조금 넘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 150명이면 한 15명 정도가 이 아이들이 이제 국제 결혼 가정, 이주 배경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맡고 있던 부서에서도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이 유년부나 초등부 예배나 공과 공부나 이 소그룹 모임이나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소극적인 겁니다. 뭔가 적극적이지 않고 또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 좀 주눅 들어 있고 좀 의기소침하거나 좀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아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이렇게 이제 유년부, 초등부 세대별로 이렇게 부서 모임이 있고 오후에는 부모님들이 영어 예배, 뭐 중국어 예배, 러시아 예배, 또 베트남어 예배, 몽골어 예배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 있는 동안 이 아이들이 모여서 꿈다 학교라고 하는 그런 다른 부서가 별도의 부서가 특별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 꿈다 학교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TCK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부서였죠. 꿈마을 다문화 학교를 줄여서 꿈다 학교라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 한쪽이 뭐 러시아, 우즈벡, 카자흐스탄, 몽골, 필리핀, 뭐 미국,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에서 한쪽 오신 부모님과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서로 생김새는 다르고 서로 나이도 다르고 서로 문화도 다르지요. 하지만 그 자기들끼리 있을 때 아이들은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고 마치 홈그라운드에 온 것처럼 더 적극적이게 되고 불편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아이들이 소속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TCK라고 하는 이 문화적인 키워드를 제가 오늘 좀 긴 시간을 좀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이 TCK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특별히 한국에 이제 앞으로 자라날 이렇게 이주 배경의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TCK 아이들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대학이나 또 직장을 취직해도 이런 분들을 같은 직장에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한국 문화와 또 다른
두 문화를 같이, 그리고 제3문화에 속한 아이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3문화는 바로 대안문화다라는 것이죠. 예, 이 대안문화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사례를 제가 소개를 좀 하는 것인데요. 왜 이게 대안문화다 하는 것이죠. 저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에 일요일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보통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를 하면 누군가를 봉사를 하고 식사 당번을 해야 되죠. 또 설거지 당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당번이 뭐 한 달마다 바뀌기도 하고 몇 개월마다 바뀌기도 하고 1년을 가기도 하는데, 이 당번을 맡게 되면 엄청 이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자기 차례가 오게 되면 너무 부담이 돼서 교회를 옮기는 그런 경우도 아주 가끔이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식사를 이제 중단을 하거나 약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9개월 전에 이 도시 중심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문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다문화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무작정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문화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좀 안 좋은 문화가 있으면 따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의 문화 가운데서도 좋은 문화가 있으면 그걸 좀 수용을 해서 좀 대한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식사 문화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일단은 교회를 도시 중심에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식당을 안 만들었습니다. 부엌을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을 만들고 부엌을 만들면 누군가는 또 요리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면 쉽게 이제 지치고 힘들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봉사의 과도한 부담을 좀 없애고자 부엌을 안 만들었죠. 대신에 이제 설거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싱크대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주 식사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만 매월 첫째 주에만 식사를 같이 하자. 그 외에는 이 성남동 도시 중심에 있다 보니까 장점이 주변에 맛있는 맛집들이 많습니다. 중국 식당, 베트남 식당, 태국 식당, 인도 식당, 남아공 식당, 뭐 일본 식당, 나라별로 대만 식당, 먹고 싶은 음식 맛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일주일에 한번 또 외식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교회에서 요리하고 누군가 요리하고 막 설거지하고 하지 말고 주변 지역 경제도 좀 살리고 우리가 좀 그렇게 좀 나가서 이렇게 하자. 대신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식사는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식사 당번을 정해서 몇 사람만 이렇게 고생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한국 문화의 방식이 아니라 외국 문화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자. 그게 이제 포틀럭이라고 하는 문화인데요. 각자 집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요리를 하나씩 해가지고 교회로 가져와서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뷔페식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중국 요리, 필리핀 요리, 뭐 또 남아공 요리, 한국 요리, 다양한 요리들을 각자 이렇게 한 통에 요리를 한 메뉴씩 해서 가져와서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한 차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하지 못했고요. 지난 9월 첫째 주부터 다시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식사하는 것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각 나라 음식들이 나와서 각 나라의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도 혹시나 이렇게 문화 체험을 좀 하고 싶고 하시다면 매월 첫째 주에 저에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또 같이 하고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을 먹은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요리를 많이 준비를 해왔다는 것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달에는 이제 한국 분들이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우리 영어 멤버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너무 잘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문화가 있구나.
한국식, 우리의 방식,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해서 각자 요리를 해와서 가져와서 하면 각자 먹고 각자 그릇을 가지고 각자 집에 가니까 뭐 설거지 부담도 적고 또 요리 부담도 적고 이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안 문화, 얼터너티브 컬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지난 8월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모든 교회가 이제 여름 기간 동안에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한 3일 정도 저희도 진행을 했는데, 보통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이런 행사들을 교회 1년 예산 중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한 지 올해가 4년 차지만 처음으로 하는 여름 성경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도 했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공과 교재, 뭐, 유치부, 초등부, 또 교사용, 그 다음에 디렉터 매뉴얼, 율동 비디오, 티셔츠, 학생용 교사용, 운영비, 그 다음에 뭐, 예비비, 식비, 간식비, 수박, 아이스크림, 뭐, 게임비, 선물비, 물총, 뭐, 다양한 목록들을 해서 가격 얼마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한 250만원 정도를 여름 성경학교 예산으로 우리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하신 거였죠. 우리 이거 후원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만큼 후원할 수 있도록,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해서 저희가 그 예산표를 그대로 카톡방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과 동참을 저희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정도, 여러분이 부담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후원으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보고자 합니다. 했더니 그날 일요일 오후에 올렸는데 일요일 밤이 되자 그 하루를 넘기기도 전에 이게 다 찬 겁니다. 한국인만 후원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영어 멤버들, 이주민 멤버들도 함께 동참을 해서 계속해서 마치 뭐 경쟁하듯이 막 누가 했는데 또 누가 거기 이렇게 중복이 되기도 하고 저도 할게요 하면서 기쁨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막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문화 교회인데 대한문화 교회구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만 있었다라면 생각하지 못했을 방식.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이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한국 사람만 아니라 다른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문화가 만나다 보니까 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박스 밖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내가 갖고 있는 방식, 우리 한국인의 방식이 다 옳은 줄 알았는데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더 나은 다른 방식이 있구나. 내 방식이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방식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우월하고 열등한 게 아니구나. 무엇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거는 다름의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다른 문화와의 접촉과 노출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박스 밖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의 경우를 제가 소개를 했지만 이런 것이 하나의 대한문화를 찾아가는, 대한문화를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과 다른 문화, 다른 삶의 태도와 표현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박스 밖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의 방식,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들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우리 방식이 오히려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한 문화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문화는 다다익선이다. 그래서 아까 세 번째 했던 포인트와 사실은 연결이 되는 포인트인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르면 다를수록 좋다라는 점에서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더 풍성하게 되고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다양성과 차이를 통해서 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성장하게 했고 여러분이 발전하게 됐다면 아마 거기에는 여러분과 다른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배우고 여러분의 방식을 수정하고 고쳐가면서 여러분이 더 발전하게 되고 더 나은 방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고백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결혼이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혼한 지 제가 10년째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아내와의 공통점이 많이 있어서 비슷한 점 때문에 끌리고, 공감하게 되고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당신도 그래? 이런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공통점에서. 공통분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점점 이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점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래?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점들, 차이점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지요. 처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다른 삶의 방식을 가까이서 접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저런 방식이 있네. 나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을 수 있네. 저 방식을 보니까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른 문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의 결점과 나의 모순점과 내가 보지 못했던 문화적인 맹점,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죠. 내가 차마 나와 같은 사람들끼리만 있을 때는 내가 이게 보지 못했던 그런 단점들인데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만났을 때 내가 보지 못했던 맹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기념일 때마다 아내에게 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당신이 매일매일 잔소리를 하고 매일매일 나는 그걸 들어가면서 나는 점점 더 훌륭한 사람, 더 어제보다 나은 사람, 1년 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 지금 10년 후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세련돼지고 얼마나 더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 당신이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나를 완벽하게 영어로는 you complete me. 당신이 나를 더 완벽한 더 나은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내한테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거죠. 부부 결혼이라는 거는요. 같은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좀 곁길로 나가긴 했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 때문에 도무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이 안 통하고 또 방식이 다르고 삶의 그런 습관이 다르고 그래서 싸우다가 갈등이 깊어져서 이제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래 결혼은 서로 다른 사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태도가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점점 함께 이렇게 서로 수정하면서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 교회 공동체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이 대한민국 다문화 사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조별 과제를 하고 조별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같이 이제 공동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또 같이 이제 병원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서로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을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저렇게 생각하는 법도 있네.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법도 있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키워지기도 하고 더 다양한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여러분에게 길러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그런 기대와 이야기를 바람을 많이 들었지만 저도 여러분이 이 사회에 한국 사회에 정말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재가 또 리더로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런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 여러분에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여러분과 다른 가정 형편에서 성장한 사람들 또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여러분과 다른 그런 배경의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려면요 공감 능력이 키워지고 그런 소통 능력이 키워지려면 다문화 감수성이 키워지려면 이 다문화 문화적 지능이 키워지려면 다양한 사람들과의 이런 상호작용이 노출과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다문화 공동체, 다문화 교회를 섬기고 있고 제가 그런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극히 한국 문화가 저의 이제 주된 문화인 사람이고 한국식으로 사고하고 한국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하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나 또 다른 리더들이나 다른 성도님들의 저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내 생각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저는 한국 시민이지만 글로벌한 시민으로 제가 자라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멤버들 덕분에 제가 세계 어디를 가서 어떤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도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능력이 제게 이제 키워진 것은 우리 교회 이주민 멤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와 함께 다양한 사람들과 있을수록 거기에는 스트레스가 있고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잘 소화하고 해결을 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른손잡이, 모든 사람이 오른쪽으로 걷고 모든 사람이 정치적으로 보수 또는 정치적으로 진보만 외치고 하는 사회. 정치적으로 갈등이 없는 사회. 하자면 모든 대통령이 하자면 또는 우리 뭐 교수님이나 우리 병원장님이나 어떤 리더가 하자면 모든 사람이 하나도 반대하지 않고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면서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회. 여러분 그런 사회가 성숙한 사회,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단일 문화권에서 있다 보니까 또 하나됨을 강조하고 통일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통일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위기, 공동체의 위기를 닥쳤을 때 함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응집력이 이 통일성과 합일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전에 뭐 국가적으로 보면 몽골의 침략, 일본의 침략, 중국의 침략을 만났을 때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그 위기를 물리쳤습니다. 또 IMF가 찾아왔을 때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나 중심 개인주의적인 입장보다는 이 집단주의, 공동체주의가 이 국가적인 위기를 타개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었죠. 또 코로나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써야 된다 또는 이렇게 방역 지켜야 된다 하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따라갔지 않습니까? 미국과 같은 사회를 보면 전부 다 생각이 다르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사회에서는 나는 마스크를 안 쓸 자유가 있어. 나는 권리가 있어. 이러면서 오히려 그게 이제 사회적인 갈등으로 또 오기도 하죠. 물론 그런 우리가 단일 문화 이런 하나의 통일된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점들이 있죠.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나와 차이를 다름으로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데 틀림으로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나와 다르면 틀린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들이 있죠. 뭐 모난 뭐 튀어나온 못이 뭐 정맞는다. 모난 돌이 깎인다. 뭐 그런 말들도 있는 것처럼 뭔가 남들은 안 하는데 혼자 다른가 하면 튀어나온 그거를 그런 어떤 개인의 개성이나 고유한 특성이나 자질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그렇게 막 그런 모난 부분이 있으면 깎아서 이렇게 동그란 걸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중국집 가서 메뉴를 시킬 때도 다 짜장면 시키는데 짬뽕 한 명 누가 시키면은 참 이거 참 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네, 메뉴를 시킬 때도 그렇고 또 뭐 어디 놀러 가자고 하는데 누구 다 저쪽에 놀러 가자는데 저쪽에 나는 저기 가고 싶어. 나는 거기 안 가고 싶어. 이러면요. 참 이게 이제 사회에서 좀 미성숙한 사람 또는 사회성이 좋지 않은 사람 또는 배려가 없고 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우리 사회는 그렇게 좀 부정적인 것으로 몰아가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좀 이렇게. 그런데 저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회는요, 서로의 차이를 다름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존중하는 것이죠. 나와 똑같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 왼쪽 상단에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바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수족관, 아쿠아리움 또는 어항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아쿠아리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 집에도 아내가 이 어항을 키우는데요. 어항에 있는 종류가 한 10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종 안에서도 또 세분화되면 한 15종류 아내가 뭐 새우도 키우고 뭐 다양한 종을 이렇게 키우는데요. 그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공동체는요. 일단 첫 번째로 보기가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 이 왼쪽 보십시오. 이렇게 스타워즈 이 다 똑같이 이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러분이 같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 따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이제 클래스메이트들이 여러분과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울까요? 예,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요. 다 원빈처럼 생기고 다 장동건처럼 생기면 아름다울까요? 네, 아름답겠죠. 네, 근데 아마 다 잘생긴 사람만 있거나 그러면 별로 그게 잘생긴 줄도 모를 거고 빛이 나지 않을 겁니다. 오징어들이 있는 데에 이렇게 붕괴일학과 같은 그런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있어야 아름답다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이 학들만 있으면 그게 특별히 아름답다는 건 모르는 거죠. 저같이 생긴 사람도 있어야 또 장동건 같이 생긴 사람도 또 이렇게 빛을 받고 원빈 같은 사람 빛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빛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다 1등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10등도 하고 30등도 하고 꼴등도 있어야지 그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이죠. 예,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항을 키우는데 다양한 종을 키우다 보니까 장점이 그게 있는 겁니다. 어항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어떤 물고기 종류는 물의 이제 상부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고 중부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는 물고기들도 있고 바닥에서 이 미꾸라지나 아니면 새우 같은 경우는 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걸 좋아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종류는요, 그 지렁이 같은 것들이 이제 자라나면 그걸 잡아먹기도 하고 또 이끼가 끼면 이끼를 잡아먹어서 없애줘서 어항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그런 종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만 있으면 그 어항이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한 거죠. 점점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파괴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 안에 분비물이나 쓰레기가 많아지고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양한 종이 있으면 그 노폐물이나 찌꺼기도 없애주는 것이 있고 또 이 먹이 사슬이 있고 또 이 생태계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회도 이 다양성이 그런 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사회, 그것이 건강해주는 사회인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리더로서 리더 회의를 진행하고 또 의견을 조율하고 하다 보면 항상 사람들 생각이 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제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속은 상하지만 저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 공감해주고 동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은 있지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렇게 반대하고 나의 맹점을,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부분, 맹점을 지적해주는 사람, 내가 놓치는 부분을 언급해주고 봐주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온전하게 볼 수 있다. 우리 공동체가 더 풍성할 수 있다. 모두가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통일하고 따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공산주의 사회가 되고 전제 군주, 독재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양한 생각이 존중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사회는 이런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오히려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걸 틀렸다, 너는 왜 그래, 너는 열등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그런 사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풍성하고 다다익선, 다르면 다를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제가 꿈꾸는 사회이고 여러분도 그런 꿈을 함께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이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또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실천하셔야,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또 인턴이나 또 레지던트로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직장에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 전문의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병원이라면 더 이 병원이 더 건강한 병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문화를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했죠. 첫 번째는 다문화는 사람이 아니라 표현 방식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뭐였죠? 멜팅팟이 아니라 샐러드볼이다. 세 번째는 다문화는 대한문화이다. 더 나은 문화를,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것이다. 네 번째는 다문화는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다르면 다를수록 더 우리가 이롭게 된다. 더 풍성해진다. 유익하게 된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제 두 번째 강의는 사실 더 중요한 강의입니다. 더 실제적이고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좀 깊이 들어갈 거라서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조금 이런 서론으로서 여러분이 다문화에 대한,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얼굴이 어떻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가, 변해가고 있는가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으로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이주민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또 섬길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또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